네, 11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매번은 아니지만 또 가능한 한 처음 시작할 때는 전 시간 끌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복습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늘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뭐 그걸 하면 또 시간을 또 많이 잡아먹을 것 같고 오늘은 뭐 좀 생략하고 또 유사한 얘기가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오늘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봤던 내용 이어서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뭐 뇌가 가는데 뭐 이런 것까지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교양이니까 좀 이렇게 폭넓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 얘기하는 게 또 변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또 뭐 전공 수업을 해도 그렇습니다만은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그러한 선천적, 후천적으로 구성되어진 그리고 그 구성은 매 시간 순간순간 변할 수 있다 했죠. 즉 다이나믹하다, 역동적으로 구성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은 변할 수 있는 성질인데 그것이 뭐 몇십 년이 지나야지만 변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기능적으로는 몇 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하고 그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좀 더 상대적으로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몇 년씩 몇 달씩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몇 시간만 해도 구조적으로도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런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선천적, 후천적으로 역동적으로 구성되어지는 그 구성을 바탕으로 예측한다. 그 예측이 결국 우리 행동을 낳게 되고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예측이 실제와 다르다. 즉 가지각색이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 우리 삶의 문제라든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제가 편견이라는 단어를 빌려서 얘기하자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와도 이어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또는 우리가 소위 공부하는 입장에서 공부하는 목적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해오던 중에 지난 시간에 이 슬라이드를 본 거예요. 이거는 성찬 스님이라는 분인데 이건 선불교의 이제 뭐 대성 유명하신 분인데 이건 700년, 그죠? 1세기 전이죠. 아니요, 죄송합니다. 7세기, 8세기죠. 700년. 100년이 그죠? 1세기니까. 그래서 700년쯤 시대 분인데 이분이 If you want the truth to stand clear before you 여기까지 한 문장이네요. Never be for or against. The struggle between for and against is the mind. 여기 mind 나오네요, 우리 그죠? 뇌가 뇌를 통해서 마음을 이해하는 그 뇌와 마음의 관계에 대한 얘기 중에 마음이라 나오네요. Mind worst disease. 마음의 가장 나쁜 질병이래요. 뭐가 좋다 하고 싫다 하는 거, 뭐에 찬성하고 뭐가 반대하는 거, 좋고 싫고 사이에서 싸우는 거, 즉 뭐요? 가치 판단. 좋다 싫다 이게 결국은 가치 판단 아닙니까? 이 가치라는 게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가치와 관련된 판단, 뭐 가치 또는 가치 판단, 가치로운 것이 뭐냐, 이건 가치 없다, 뭐 이렇게 여기지는 그런 대상이나 판단을 하는 걸 보면은 다양한 방면에 다양한 가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뭐 우리가 이제 뇌를 얘기하고 그와 관련된 마음을 얘기하니까 말고 뇌는 이제 생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생물학과 심리학을 지금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과 무관하지 않으니까 철학적인 얘기도 지금 이제 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 가치라는 것은 이것은 생존과 번식과 관련된 얘기죠. 우리 생존에 유리하면 가치롭고 우리 번식, 우리 후대에게 유리하면 가치롭죠. 일례로 지금 우리 수업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합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하죠. 그것이 생존과 관련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저쪽 지역 사람들 봉쇄해라. 저쪽 지역 사람들은 가지 마라. 그거는 이제 뭐 방역 차원에서 하지만 제 친구 얘기했죠. 이사하려고 그죠? 이제 직장 때문에 이렇게 멀리 옮겨야 돼서 이사할 그 동네 가서 부동산에 가니까 뭔 얘기를 하다가 어디서 왔냐 해서 바로 그쪽 지역에서 왔다니까 상담 안 해요. 나가세요 이랬더라는 거. 뭐요? 가치 판단이죠.
난 싫단 얘기요. 좋다 싫단 얘기요. 뭐 때문에? 생존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즘 매스컴에 유럽에서 그죠? 그 동양인, 아시아인처럼 보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종차별을 한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다. 그 구성지어진 뇌에서 나오는 그 예측이다. 그걸 우리가 넘어서자. 뭐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어. 그래서 여기서 for, against, 뭐뭐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좋으냐, 싫으냐, 이 가치관이 다 생존 번식에서 출발한 것인데, 바로 그러한 좋다, 싫다라는 것 사이에서 나는 이게 좋고 저것 싫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가장 심각한 질병인데, 그것을 어디서? 뇌의 원리에 찾았어. 뇌의 원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 즉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뇌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걸 여러 방면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시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살펴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색지각이라는 걸 통해서 그 원리를 꿰뚫어 본 거예요. 이게 가장 마음에 나쁜 질병이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깨뜨릴 수 있어요? 선천과 후천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어요? 선천은 우리가 어떻게 손 못 댄다 하지만 요즘은 그 유전공학을 통해서도 또 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선천적인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관여할 수, 개입할 수 있나 얘기하려면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건 차치하고 선천나도 후천적에서는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 장면도 하는 그런 후천적인 이러한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뭐? 공부하는 거. 공부가 책상부에 책 펴놓고 달달달 외워서 답안지 잘 써서 A뿔 받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그건 하나의 수단이에요. 뭐? 행복을 위한 수단도 아니고 그냥 편리를 위한 수단이에요. 우리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편리해지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편리한 것하고 행복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그럼 편리를 위한 수단이라면, 즉 결국 먹고 마시는 그런 내추럴하게 또는 후천적으로 왜곡된, 어떻게 보면 바뀌어야 할 그러한 구성된 뇌에서 나온 예측, 그 안에서 사는 삶이고, 이 공부라는 게 그냥 그런 수단이라면은 저는 옆집 강아지, 속된 말로 옆집 개새끼보다 다를 바가 없어요. 걔는 꼬리만 잘 흔들어도 저처럼 입고 먹고 마시고 저보다 더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꼭 뇌나 마음이 아니더라도 어떤 공부가 됐든지, 책을 공부한 공부가 아니라 인생을 사는 공부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접근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런 것들 이제 좀 얘기하고 싶다. 교양에서는 좀 폭넓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거다. 제가 준비하면서 이거 뺄까 말까 고민하다가 또 넣은 건데, 전공에 가서도 저는 이런 얘기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은 제 방식인데 이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또 지난 시간에 지각은 perception, 펄이 아니죠. perception. 영어 발음도 뭐 그냥 엉망이래요. 그죠? perception. 지각은 뭐? 자, 쓰죠. perception. 지각은 뭐? hallucination이다. 환각이다. 일종의 환각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컨트롤된 것이다. 뭐요? 없는데 보이거나 있는데 안 보이거나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경험한다면 그건 환각이다 얘기할 수 있죠. 그게 시각이라면 환시가 될 테고 청각이라면 환청이 될 텐데, 그걸 이제 정신질환의 어떤 그런 지표로 삼는 것이 환각 또는 망상이 있느냐 이렇게 본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은유적으로 또 쓰였지만 실제로 실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지각하니까, 그죠? 그것은 하나의 hallucination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야? 컨트롤이 있다는 거. 뭐? 지각은 무엇을 위해서 있다 했죠? 이걸 뭐 예측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했죠? 예측은 무엇을 위해서 있다 했죠? 예측 뭐 단어 뭐 늘 했는데 글자 날려서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운동을 위한 것이 있죠. 달리 하면 움직임이라도 얘기해도 돼요. 움직임을 위한 것이라 했죠. 근데 이건 뭘 위한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 내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게끔 해주는 그러한 움직임. 생존과 번식의 움직임을 했죠. 이 조절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제된 거라는 얘기예요. 생존과 번식의 적응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예측, 지각이기 때문에 착각이지만 완전한 건 아니지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생존과 번식의 효율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통제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존과 번식의 효율적인 움직임, 운동, 그러한 예측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죠? 바로 적응이라는 것은, 그죠? 완전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그 적응은 부적응이 되어질 수 있고, 또 그 부적응적인 것이 환경이 변하면 또 적응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 시간에 비트겐슈타인의 언어를 얘기하면서 언어라는 우리의 하나의 행동이, 그죠? 생존과 번식에 우리 인간 삶에 굉장히 적응성이 높은 유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적응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언어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그죠? 현실에 대한 왜곡을 나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지금 적응, 부적응 얘기하다가 또 뭐 지난 시간에 언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컨트롤 됐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운동이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예측이 통제된 환상, 즉 지각 예측이 통제된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 통제됐다는 얘기는 생존과 번식에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적응적이다는 의미죠. 그때 이 적응이라는 것은 완벽한 항상 적응적인 절대적인 적응이 아니다. 이걸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통제인데 지워도 되겠죠? 환각은, 거꾸로 그러면 환각은 소위 비정상적이다. 이상, 항상 상자가 아니다. 다를 이상, 즉 비정상적이다. 이상적인 어떤 경험이다. 얘기하는 그 환각은 뭐냐면은 그것도 하나의 퍼셉션이라는 거. 그렇죠. 예측 지각이죠. 근데 그때 뭐야? 컨트롤 되지 않은 지각이야. 컨트롤 되지 않은 지각. 즉, 주어진 지금 환경 하에서는 그 행동 을 위한 퍼셉션, 예측이 생존과 번식에 부적응적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uncontrolled, 통제되지 않은 지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왜 쓰냐면은, 그렇다면은 환각과 지각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결국 나름대로 뇌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아니면 사고든 질병이든 어떤 감염이든 이런 이유로 해서 구성된 것 하에서 예측해냈어요. 근데 그게 환경하고 맞아떨어지면은 그것은 컨트롤된 hallucination으로 퍼셉션이 되는 것이고, 그 환경과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생존과 번식이 분리하면은 uncontrolled된 퍼셉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는 어떤 그런 신경계의 기능, 소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환경과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이런 작동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그죠? 생존에 유리하냐, 번식에 불리하냐, 유리, 불리, 이 정도 차이지. 그런 근본적인 그런 어떤 메커니즘에 얘기해요. 여기 메커니즘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예로, 자, 조현병. 조현병 우리 익히 뭡니까? 그 도파민에서 얘기 많이 했죠? 그때는 그러니까 파킨슨도 얘기했고, 조현병 같은 경우는 우리 정신질환 예로 이제 도파민과 관련해서 얘기했고, 조현병 자체만을 유전적으로 또 후천적으로, 선천적으로 들어가자면 그것도 한도 끝도 없고, 제가 또 한도 끝도 없을 만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장황한데 우리가 그래도 웬만큼은 살펴봤고, 그리고 또 운동과 관련해서는 물론 운동만 관련된 장애는 아니고 인지도 관련된 장애이긴 하지만 운동과 관련해서는 우리 파킨슨병과 관련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조현병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었어. 그런데 이 중에 지금 파킨슨병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조현병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현상이 환각과 망상이에요. 자, 망상 나왔으니까 망상은 뭐냐면은 실제와 다른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각하는 것, 즉 예측하는 것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것, 이제까지 봤죠. 그렇다면은 그러한 토대 위에서 우리가 이것이 옳다, 맞다, 파란색이다, 흰색이다, 또는 가치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와 다른 하나의 나의 신념이 되어지죠. 그럼 이게 망상이에요. 망상이란 개념 정의가 실제와 다른 신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정신질환을 측정하는 하나의 두 개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제가 과장해서 일반하면 다
망상을 갖고 있어요. 실제와 다른 신념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신념이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결국은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으로부터 그리고 내 몸의 상태로부터 오는 그러한 감각들을 구성된 뇌가 지각, 예측해내는 그걸 토대로 우리는 이게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라고 믿고 그에 따라 우리는 행동하죠. 그게 바로 신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환각이고 우리는 다 망상이고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은 정신질환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너무 극단이고 오바이겠지만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요. 우리 앞서 도파민 얘기하면서 중독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다 중독자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증상을 주되게 보이는 조현병 같은 경우에 이것이 과거에는 적응적인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현재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어. 조현병은 현재 뭐요? uncontrolled perception을 갖고 있는 환각을 갖고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실제와 다른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지금 환경에서는 생존과 번식이 불리한데 과거에는 적응적인 경우가 있었다. 어떤 경우? 바로 기존의 어떤 세계관, 기존의 체제, 기존의 문화 안에서는 더 이상 주어진 조건 하에서 인구의 밀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 상황이 생존에 불리해질 때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혁명적으로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 나서는 파이어니어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를 따른 몇몇 사람들은 바로 조현병과 같은 또는 조현병 환자라고 얘기하는 좀 극단적인지 모르겠지만 조현병 환자이거나 조현병과 같은 그러한 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요? 그런 사람들이 기존 체제와는 다른 모양의 세상을 지각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체제는 이것은 아니다. 이로부터 도전하고 뭔가 벗어나는 선각자 같은 그러한 혁명적인 일을 하고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어떤 경우에 그것이 그 새로 찾은 환경과 맞아떨어지면은 거기서 다시금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사회를 형성하고 문화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어떤 뭐 민족이랄까요? 부족이랄까요? 하나의 국가랄까요?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조현병자 또는 조현병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뇌를 특성으로 한 그러한 예측과 행동이 가져다주는 적응적인 측면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연구하고 그 증거를 보여주는 예들이 있어요. 여러분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아세요? 그분이 지금 20세기일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의 제자가 화이트헤드인가 여러분 또 화이트헤드를 하시는 분이 저도 이름밖에 모르지만 하여튼 버트란드 러셀이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그리고 전 세계를 거쳐서도 손꼽는 몇몇 천재 중에 한 자예요. 버트란드 러셀의 딸과 외손녀가 조현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버트란드 러셀이 왜 천재라 불리죠? 대부분의 저 같은 평범한 있으나마나한 저 같은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세계관이 아니라 혁명적인 다른 사람들은 꿈꾸지도 못한 그러한 세계관을 보는 퍼셉션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신념을 갖고 있다. 그런 하에서 이 세계를 다시금 풀어서 해석해 보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혁명적인 생각이고 그것이 그러한 식의 인식론이 또는 철학적인 견해가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라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재와 정말 조현병은 세상을 달리 본다. 저 같은 사람들 대부분의 저 같은 사람과는 달리 저와는 달리 그 사람들은 뭐요? 그죠?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재라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의 친딸과 그 외손녀가 조현병 환자라고 일컬어지는데 바로 조현병 환자도 환각과 망상 저가 보고 있는 세상과는 달리 보는 거죠. 바로 그것이 소위 얘기하면 천재와 둔재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이한 뇌의 선천적인 그런 구성이 있고 그 구성하에서 후천적인 경험이 또 저와는 다르게 특이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하에서 세상을 보는 예측이 그렇게 다른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 어떤 그런 인식이나 그죠? 뭐 세계관에 대한 어떤 발전이라 얘기할까요? 새로운 그러한 어떤 장을 여는 그러한 선각자, 파이어니어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과학자들이 이 조현병이 그죠? 지금은 uncontrolled perception, 환경하고 뭔가 안 맞다 떨어져서 생존과 번식이 불리할지 몰라도 어떤 환경에서는 그것이 적응적인 형태의 그러한 뇌 구성과 예측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이 조현병이라 그래요. 그게 그죠. 뇌가 저 같은 사람이랑 다른 거죠. 조현병 환자도 그렇고 아인슈타인이나 버트랑 러셀 같은 사람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조현병을 병으로 보지 말고 그것이 지금 그 사람이 처한 환경하고 안 맞아서 생존과 번식에 뭐 직업생활이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부적응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병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환경이 다르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것은 적응적일 수 있다. 우리가 현재 적응적인 것도 반드시 적응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소위 공부라는 이름을 만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공부, 주입식 공부가 과거 제가 공부하던 70년, 80년, 90년 때만 하더라도 그죠? 그렇게 공부하면은 당장에 그냥 학교에서 학점 받고 소위 이름 있는 대학 하면은 좋은 직장 가는 거는 그냥 보장돼 있었어. 그럼 지금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과거에 적응적이라 얘기했던 그러한 어떤 공부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행태가 시대가 변하고 앞으로 4차 혁명에서 인공지능이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게 되면은 이젠 그런 식의 공부는 더 이상 적응적이지 않아요. 조현병이 과거에는 적응적일 수 있고 지금은 부적응적이고 또 환경이 변하면 적응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활도 그렇고 당장 여러분하고 저하고 통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예를 들자면 공부하는 방식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암기식의 공부는 필요 없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안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회계사라든지 그죠? 이 주산 요즘 세대들 주산 또 모를 수 있어요. 주산을 놓는데 이것만 잘하더라도 직장이 보장되고 먹고 사는 해결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 다 인공지능에 맡기고 인공지능이 이제는 별의별 거 다 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적응적일 수 있는 공부란 것은 그냥 암기식이 아니란 말이야. 이제까지 보지 못한 어떤 세계를 보는 눈, 그 안에서 뭔가 그죠? 창조적이고 뭔가 새로운 것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고 그죠? 그러한 대열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공부가 더 적응적이다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조현병은 환각망상은 uncontrolled 것이라 하지만 그는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각해 볼 문제인데 소위 그 연구하는 그 조현병이 이제 적응적인 경우가 있다. 그 과학적 연구한 사람들은 이건 다분히 추측이에요. 그런 증거가 없으니까 아마 그 출애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에서의 모세도 조현병과 같은 그러한 어떤 저와 다른 특이한 세상을 달리 보는 특이한 그러한 어떤 뇌 구성과 예측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단분히 이제 추측이죠. 근데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나 버트란 러셀과 그의 직계 가족들과 관련된 얘기는 그건 이제 소위 이제 증거가 있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렇다면은 제가 보인 여러분도 하는 소위 정상적인 지각이라는 것과 이 환각 망상이라는 것은 다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예측인데 그 예측은 그 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영향받는 것이고 우리 행동 영향을 주는데 그렇다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조현병 환자나 우리가 혹시 질병으로 분류하는 사람이나 그죠? 또는 가치 판단 관련해서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나 보면 우리는 다 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본질적으로는 유사한데 그죠? 정도 차이에서 다르다. 그리고 달리 얘기하자면은 요 문장처럼 우리는 다 소위 우리가 정신질환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소질을 누구나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연결이 되십니까?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또 모르니까 이걸 확인해서 또 반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많은 정신질환자들은 정상적인 사람에게서 작용하는 에고의 특성과 이 에고가 또 무슨 의미인지 얘기하려면 기니까 그냥 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에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뭐 여기서는 뭐요 그냥 뇌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죠 뇌작용 또는 뭐 뇌작용 관련된 뭐 마음 아니면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거는 뭐 지각이라고 넣어도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정신질환자들은 정상적인 사람에게서 작용하는 에고의 특성과 똑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환자 자신을 제외하고는 그 기능적인 장애가 뭐 환경하고 잘 안 맞아져서 뭔가 부적응적이라는 거죠. 그 기능장애가 다른 사람 눈에는 다 분명하게 보이는데 자기만 모르는 것이 정신질환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가져온 얘기하냐면은 에크하르트 톨레라고 삶으로 다시 떠오기 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뭐 베스트셀러이기도 해요. 뭐 재미도 있고 잘 읽혀져요. 물론 그분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또 뇌과학자들이 보는 어떤 세계관하고 또 다른 어떤 유의 세계관이고 어디에 보면은 뭐 이원론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뭐 그 객관적 관념론자다 뭐 플라톤하고 유사한 어떤 그러한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삶으로 한번 얘기할까요?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시면 금방 떠요. 워낙 유명한 책이고 베스트셀러니까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톨레는 자기 본명이 아니에요. 자기가 아주 존경하는 분의 이름을 자기 라스트 네임으로 에크하르트 톨레 마이스터 톨레. 아, 제가 헷갈리네요. 이 에크하르트가 그 자기가 존경하는 분의 이름을 가져왔던가? 에크하르트 마이스터 톨레. 아이, 뭐, 그냥 집어치우죠. 뭐, 뭐, 어찌됐든. 하여튼,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 사람 뇌과학자는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보다 지금 얘기하려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한 거예요. 많은 정신자들은 저와 그죠? 그 여기서 에고 대신 우리 아까 뇌 뭐 지각 예측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죠. 그것이 작동하는 것이 똑같다요. 그 특성이 똑같은 걸 구성되어 있다. 이 구성이란 말이 또 나오네요. 다만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만 모르지 자기 자신이 그러한 다른 특성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저 최진석이라는 교수님 인문학 장자 강의하시는 분 그 동영상을 조금씩 보고 있는데 보고 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IQ 150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볼 때는 IQ 15밖에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IQ가 1억 5천이 된대요. 아, 그 말하고 통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죠. 자기 눈에 대들보를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본다. 바로 이 얘기하고 짝지으면 뭐요? 우리는 다 정신질환자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잘 모르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우리 뇌가 갖고 있는 구성된 특성하에서 예측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외부 대상 색깔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 예측이 실제가 아닌 다른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소위 제가 정상적이라고 하는 그런 지각이란 것은 그 환경에서는 완전하지 않지만 효율적이어서 컨트롤된 hallucination을 얘기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적응적일 수도 있는 조현병 환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환각이나 망상, 즉 uncontrolled perception이라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이 시그니피컨스가 뭔지 잘 전달되었길 바랍니다만 또 얘기하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더 다른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감각 자체가 뭐 다른 걸 한다고 했는데 제가 뭐 이번 차시 내용들을 제가 머리 다 꿰고 있지 못해서 지난 시간에 꿰고 있지 못해서 뭐 요 얘기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감각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시각에 머물고 있죠. 즉 후두역과 관련해서 얘기하죠. 다음 주제는 이제 두정역과 관련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체감각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척두역과 관련해서 그죠. 그때 척두역은 청각 언어와 관련된다 했죠.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뭐 이렇게 전두역까지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뇌 피질 우리 뭐요 활동전이 신경전 시냅스 그다음에 신경전달 물질 기본적인 배우고 난 다음에 제가 딱 들어간 게 뭐예요? 대뇌의 구조하면서 그죠?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척두엽에서 각각의 기능 대충 얼추 얘기하고 지금 그 중에 가장 먼저 뇌의 3분의 1 이상을 3분의 1 이상이 이러한 기능과 관련된다는 어떤 기능, 시각과 관련된다고 얘기하는 후두엽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째 후두엽 시각과 관련해서 지금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이것이 어떠한 주제하고도 연결되는지 지금에서 정확하게 좀 폭넓게 깊이 제 나름대로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각 끝나면은 그 다음째 두정엽과 관련해서 체감각 그리고 척두엽과 관련해서 언어 이런 순서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각계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두정엽을 할 차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준비한 게 좀 더 남았었더라고요. 시각계. 그래서 시각계는 지금 두 경로요. 이제까지 했던 내용과는 이제 사뭇 좀 다른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복측 경로에 해당하는 거예요. 복측 경로. 여기 복측 경로 이렇게 써놨거든요. 자, 이 대뇌의 피질과 관련해서 또는 뭐 대뇌 옆, 지금 후두엽이라는 옆과 관련해서 시각은 후두엽의 1차 시각 피질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1차 시각 피질 넘어서까지도 관련된 기능을 벌써 앞에서 다 포함시켜서 얘기가 됐어요. 그거 뭐 어떤 부분이 포함시켜서 얘기했는지 왜 얘기 안 해주세요? 그걸 얘기를 하려면은 뭐 순서가 좀 다르지. 결국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앞서 그걸 얘기를 했다면은 글쎄 지금 뭐 이런 얘기까지 못 오고 뭐 그죠? 아마 제가 여러분을 멘붕 시켜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절묘하고 다시 우리가 대뇌 피질이나 대뇌 옆과 관련해서는 먼저 후두엽을 살펴보는 중에 시각과 관련해서 1차 시각 피질까지만 얘기했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이 1차 시각 피질만 관여한다고 1차 시각 피질 수준에서 끝나는 신호 처리로 다 설명되는 거 아니에요. 벌써 2차, 3차 그 이상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한 건데 바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1차 시각 피질 중에 1차 시각 피질을 지나서 2차, 3차에서 계속 시냅스 해야 하고 그런 것이 일어나고 그래야지만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러한 시각과 관련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지금 복측 경로를 살펴본 거예요. 복측 경로. 자, 안구, 이건 눈이에요, 눈. 자, 소위 빗자국이 들어와요. 그럼 이것이 시신을 타고 들어가요. 그 다음 어디 가죠? 시상에서 한번 시냅스 하고, 그 다음 시상에 있는 세포가 어디? 여기 1차 시각 피질, 후두엽에 있는 1차 시각 피질로 정보가 전달돼요. 그런 다음에 2차, 3차 이게 있을 텐데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2차는 어디고 3차는 어디고 이걸 아는 게 지금 당장 우리 중요한 게 아니니까 1차 시각 피질 이후에 2차, 3차하고 또 시냅스에서 신호를 전달할 텐데 어쨌든 그것이 전달되어진 경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줄기로 나눠요. 하나는 어디? 두정엽 쪽으로. 하나는 척두엽 쪽으로. 이렇게 경로가 나뉘어요. 즉 여기서 시냅스 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시냅스 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로가 나눠요. 그래서 제가 먼저 1차 시각 피질 후두엽 살펴보고 그 다음째 두정엽 살펴보고 척두엽 살펴보고 아까 그런 순서대로 나가겠다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각 끝나면 이제 두정엽 살펴볼 텐데 이 두 순서대로 나가는데 이 척두엽 쪽으로 가는 자, 이 시상은 지우겠습니다. 얘도 눈도 지우고 네. 척두엽 쪽으로 하는 이 경로는 시냅스 한다는 얘기예요. 이 경로를 복척 경로라고 그래요. 이 복척이라는 뜻은 배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면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척두엽은 여기 있잖아요. 근데 후두엽은 여기 있잖아요. 근데 후두엽에서 시냅스 어디 쪽으로
옆이지만 아래쪽으로 오죠. 그러니까 이게 배에서 이렇게 연결된 측면으로 보자면은 이 뒤통수, 등에 연결된 뒤통수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배가 연결된 배면, 배에 있는 이 면하고 연결된 이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복측, 이게 배복자예요. 복측 경로라고 부르고, 여기는 뭐요? 저기 써놨듯이 배측 경로라 불러요. 배측 경로. 네, 요건 이거 배측 경로. 저게 배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이 배는 이 배가 아니라 등배자예요. 등배자. 한자말로 등배자예요. 즉 뒤에 1차 시각 피질에서 그 신호가 한 큰 줄기는 등에 연결된 이 면을 따라 두정엽적으로 이렇게 시냅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경로가 나눠요. 그래서 배측 경로는 1차 시각 피질에서 두정엽 쪽으로 쭉 시냅스에서 진행하는 경로고, 배측 경로는, 경로는 좀 지우겠습니다. 배측 경로는 여기 복잡해서 짓고, 그리고 복측 경로는 1차 시각에서 척두엽 쪽으로 시냅스에서 진행하는 이 경로가 복측 경로예요. 크게 두 가지 나뉘는데, 이제까지 봤던 내용은 다 복측 경로와 관련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가 끝나면 두정엽과 관련해서 이제 배측 경로를 얘기를 할 참이에요. 자, 지금까지 뭐 봤어? 뭐 체온 느끼고 어쨌니? 그리고 뭐 색지각이 어쨌니? 착시가 어쨌니?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인식이 어쨌니? 그것이 언어라는 것과 관련해서 편견을 난다든지 뭐 이런 예측, 지각이 어쨌니? 언어는 뭐예요? 척도과 관련된다 얘기했죠. 다 지금 복측 등과 관련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걸 배측 경로, 복측 경로에 구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색지각. 우리 이제까지 색지각, 지난 시간에 색지각 했죠. 자, 1차 시각 피질에서 복측 경로로 진행하는 중에, 자, 지금 이제 배측 경로는 이런 것이 있다 얘기하고, 배측 경로는 뒤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배측 경로 얘기하는 부분, 이 부분이긴 한데, 자, 1차 시각 피질에서 복측 경로 진행하는 중에 다 복측 경로에 해당하지만, 자, 색깔을 달리보죠. 달리 보이십니까? 색깔이. 자, 어떤 경로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한 경로는 무엇이고, 파란색으로 표현한 경로는 무엇이고, 노란색으로 표현한 경로는 무엇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구분해서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럼 더 복잡해지니까. 하여튼 이쪽으로 가는 건 다 복측 경로예요. 복측 경로지만 그 중에 어떠한 경로는 색지각과 관련된 경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색지각과,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을 색지각과 관련된 경로로 합시다. 눈을 통해서 빛 정보가 들어오면 이것이 시상에서 시냅스하고 1차 시각 피질에 시냅스한 다음에 진행하는데, 어떤 정보는 색지각과 관련된 정보를 쭉 처리해요. 그런데 이 경로가 만약에 망가졌다. 자, 지워버릴까요? 이 경로가 만약에 망가졌다. 자, 망가졌다 얘기하는 겁니다. 1차 시각 피질의 색과 관련된 정보 처리, 신호 처리를 하는 세포가 망가지든지, 아니면 그게 멀쩡하다 하더라도 이 경로가 어떻게 망가졌다. 이 경로 중간에 어떤 그 부분이 망가졌다. 뇌졸중이나 사고로 해서 망가졌다면은 우리는 색깔을 인식하지 못해요. 뭐 그것이 뭐 빨주노초 파란모가 됐든 삼원색 이런 때 대립과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색지각을 못해요. 그것도 어느 부위가 망가지냐에 따라, 그죠? 명도 항등성은 망가지는데, 그죠? 빨주노초 파란보는 구별하는 그런 삼원색 지각은, 삼원색 이력과 관련된 지각은 또 멀쩡하고, 뭐 또 이렇게 세분화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너무 깊이 들어가서 뭐 또 여러분 다 이게 뭐 정리도 못하고, 어쨌든 1차 시각 피질 중에 색깔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그러한 세포들과 관련된 그러한 부위, 그것도 복측 경로 안에서 색지각과 관련된 경로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망가지면은 색지각을 못해요. 그 경우를 생명이라 부르는데, 피질성 생명이라고 해요. 뭐 대뇌 피질상에 문제가 있어서 색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피질성 생명이라 불러요. 우리 생명, 정록 생명할 때 생명이란 거
얘기했었죠. 그죠? 보색 관계에 있는 색깔들을 구별하지 못한다. 생명에는 정록 생명뿐밖에 없나요? 파란색하고 노란색 생명도 있다 했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데 정록 생명은 뭐 삼원색 이론을 반증해주는 예라 했었어요. 근데 이 정록 생명은 즉 삼원색 이론을 반증해 주는데 이 삼원색 이론과 정록 생명은 뭐와 관련됐죠? 망막에 있는 원뿔 세포의 종류와 관련된 거예요. 그 경우는 관련된 것이고 이 경우에는 색깔을 구별하지 못해요. 색을 못 봐요. 생명인데 이 경우에는 눈도 멀쩡하고 중간에 시신경도 멀쩡하고 시상도 멀쩡하고 다 멀쩡한데 1차 시각 피질에서부터 시작해서 색지각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어떤 그 라인 경로에서 문제가 생기면 색을 지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피질성 생명 이렇게 불러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본다. 사실 처음에 초반부에 했죠.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다 얘기했죠. 개미는 어디까지 볼 수 있냐, 태양까지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본다가 아니라 보여지는 걸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소위 철학적으로 주체라고 그렇게 가정하고 우리가 본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는 건 뭘로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질문이 막연하죠. 우리는 색을 경험하고, 그죠? 시지각을 통해서 그리고 형태를 경험하고, 그리고 위치, 달리 하면 움직임을 경험하죠. 자, 여기 공이 하나 있다. 둥글다. 형태. 이거 오렌지색이네. 색깔. 굴러가네. 그죠? 결국 우리가 그 공이 되었던 뭐 대상이 되든 사람이 되든 자동차가 되든 우리가 보는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은 다 색, 형태, 위치 또는 움직임으로, 형태는 이걸 또 뭐 모양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걸로 구분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색지각은 색과 관련된 경험이 피질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를 당해서 그죠? 외상을 당했다든지 뇌졸중에 의해서 거기 있는 세포가 죽어버렸다든지. 뇌졸중은 뭔지 아세요? 뇌에 피를 공급한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버려서 그 주위에 있는 뇌세포가 죽는 경우예요. 그런데 막 터져버린 경우는 더 예후가 안 좋아요. 저기 치료하기가 더 힘들고 이제 증상이 더 심한 거죠. 네, 심하고 막혀버린 경우는 예후가 좋아요. 예후란 말 아세요? 예후. 어쨌든 그 증상이 덜 심하고 재활이 쉬워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막혀요. 막히는 경우가 많고 출혈은 좀 심각하고 뭐 어느 부위에 따라 다른데 어느 부위에 따라 다르고 부위마다 또 그 출혈 정도에 따라 목숨이 위태롭기도 해요. 출혈은. 어쨌든 뇌졸중이나 외상에 의해서 바로 피질이 망가졌는데 마침 그것이 색 정보를 전달하는 경로, 복척 경로 중에 배척 경로는 아직 안 합니다. 복척 경로 중에 색지각을 관여하는 그러한 정보를 담당하는 부위가 망가지면 피질성 생명이라 그랬어요. 아까 정록 생명, 망막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생명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진짜 색은 했어. 그리고 형태, 시각 자극 중에 이 1차 시각 피해에서 형태, 모양과 관련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한 경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또 만약에 망고진다면, 자, 이제 동그라미 지우겠습니다. 이 파란색이 그거랑 해당하고, 망고진다면 우리는 형태, 모양을 경험하지 못해요. 모양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게 지금 형태지각 관련해서, 색, 형태지각 관련해서 시각인식 불능증이라는 게 있어요. 시각인식 불능증. 만져보면 이게 뭔지 알아요. 사각형인지 삼각형인지 뭐 사과인지 바나나인지 딸기인지 연필인지 만년필인지 안경인지 하여튼 만져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눈을 보면은 그게 뭔지 몰라요. 만약 보면서 만져보면 알겠죠. 그때 뭐요? 만져보는 걸로 아는 거니까. 눈으로 봐서는 몰라요. 근데 눈을 보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뭐 길쭉한 다리에 동그란 원이 있고, 그죠? 이것이 어떻게 생겼다. 그게 뭔데 하면 몰라요. 그럼 만져봐 하면은, 만져보면, 이거 안경이네 알아요. 이게 뭐요? 시각을 통해서 그 대상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이 불능하지 못한다 해서 비주얼 에그노지아라고 해요. 이게 에그노지아인데, 그노스, 이것이 know, 알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A가 접두어로 not, 아니다, 부정하는 뜻이죠. 그래서 알지 못한다 해서 불능증,
인식이 불능한, 인식이 가능하지 못한 증상. 그래서 지야 이런 거 붙으면 이제 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인식 불능증이요. 예를 들어서 사람 얼굴을 이렇게 만져본다 하면은, 아버지네, 엄마네, 뭐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보든지, 눈 감고 하든지 마찬가지. 이 경우는 본다는, 예. 그런데 보면은 눈, 코에 다 설명해요. 헤어스타일은 어떻고, 눈은 어떻고, 눈썹은 어떻고, 코는 어떡하고, 입술은 어떻고, 다 설명해요. 누군데 하면 몰라요. 그럼 만져봐. 엄마네. 이렇게 알아요. 뭐요? 시각을 통해서 그 대상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요? 형태 지각과 관련된 문제죠. 바로 복측 경로 중에 이 형태 지각과 관련된 신호를 전달하는 부위가 망가지면 이게 시각 인식 불능증이 생겨요. 맹인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맹인하고 달라요. 맹인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색맹이에 있어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맹인의 경우에 안구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시신경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이 1차 시각피로 들어가는 이 입구 전체가 다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1차 시각피 전체가 그냥 홀라당 다 그냥 이렇게 망가졌느냐, 이에 따라 흔히 우리는 맹인이라 얘기하지만 다 그 경우가 종류라고 할까요? 타입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말씀드린 시각인식 불능증은 맹인하고 달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맹인 어떤 이 안구상의 문제가 있는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가 달라요. 다 디스크립션, 기술, 묘사할 수 있어요. 자기가 보고 있는데 시각적인 대상을. 그럼 결국 그게 뭔데 하면은 몰라요. 그런데 냄새를 맡아볼 수 있는 물건이라든지 맛을 볼 수 있는 물건이라든지 만져볼 수 있다면 알아요. 뭐요? 시각과 관련해서 형태, 지각과 관련된 신호를 처리하는 그 경로가 망가지면은 바로 시각인식 불량증이 생겨요. 자, 색 형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위치예요. 자, 형태 했죠? 위치 남았으니까 위치 지워도 되겠죠? 자, 위치 지각이요. 위치 지각은 뭐냐면은 색깔도 보고 형태도 보는데 이것이 움직인다는 것을 못 봐요. 예를 들어서 흰 토끼가 있다 합시다. 만약에 피지성 생명이면은 생긴 모양 보고 요 토끼네. 토끼가 이쪽에 저쪽으로 뛰어가네. 알아요. 근데 무슨 색이 하면은 몰라요. 물론 그 사람이 이러한 피지성 생명 되기 전에 토끼를 본 경험이 있다면은 기억 속에 토끼는 흰색이라는 걸 얘기를 하지만 토끼가 다 흰색인가요? 회색도 있고 얼룩무늬도 있죠. 예를 들어서 토끼를 염색을 시켜가지고 토끼를 만약에 빨간색을 만들어 놓고 그죠? 뛰어가는 거 본다면 우리는 토끼가 형태죠. 뛰어가는데 토끼 모양의 것이 귀는 크고 뒷다리는 길고 앞다리는 짤막한데 통통하게 생긴 형태, 그런 형태가 위치이동 뛰어가는 거 봐요. 그런데 요 녀석이 빨간 토끼네. 빨간 토끼가 있나? 염색을 했나? 어쨌든 빨간색의 토끼라고 할 텐데 만약에 피지성 생명이 생기면 귀 크고 그죠? 눈 그다음 덩치가 통통하고 뒷발이 길고 꼬리는 몽통하고 한데 그런 형태가 이렇게 뛰어가네. 그런데 색깔을 몰라요. 그 지금 현재 그 토끼가 무슨 색인지 그게 피지성 생명이고 만약에 딴 건 멀쩡한데 형태 지각이 있다면은 설명할 수 있어요. 빨간 토끼네. 염색했나? 어떻게 전 토끼가 있지? 어쨌든 요 녀석이 이쪽에 저렇게 뛰어 나한테 오네? 근데 요 생긴 모양이 귀는 길쭉하고 그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옥수수 잎같이 길쭉하고 옥수수 잎이 긴가요? 어쨌든 길쭉하고 두리뭉실하게 통통하니 뒷발은 닭다리처럼 생겼나? 어쨌든 그렇게 하네 설명하는데 그럼 그게 뭐지 물으면 몰라요. 이게 시각인식 불능증이에요. 그런데 자, 이거 다 멀쩡한데 색지각도 멀쩡하고 형태도 멀쩡한데 위치 지각과 관련된 복적 경로, 위치 지각과 관련된 복적 경로가 망가지면은 이 사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요렇게 생겼네. 흰색이네. 빨간색이네. 토끼네. 깡충깡충 뛰어오는데 움직이는 게 안 보여요. 토끼가 저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런 식으로 보여요. 즉 정지된 스틸 사진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즉 운동 보여요. 이게 바로 위치 지각이에요. 운동맹이죠. 모션에 대해서 블라인드니스 하다. 모션에 대해서 블라인드니스 하다. 운동맹이에요. 우리는 본다고 할 때 사실 보여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다고 할 때 토끼를 보면 흰색의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오면은 모양과 움직임과 색깔을
다 통짜로 하나로 그냥 툭 사진 찍듯이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요. 우리 망막에 사진이 들어간 게 아니라 했죠. 그죠? 그 빛, 소위 전자기파라는 빛 자극이 그 대상에 반사되어서 우리 망막에 있는 각각의 세포에다를 자극하면은 거기에서 단백질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것이 전기신호를 일으키고 화학신호, 전기신호를 일으켜서 결국 우리 그 뇌 안에서 일어나는 전기신호, 화학신호의 전체적인 그런 패턴, 역동적으로 순간순간 변하는 그런 패턴, 그걸 표상이라 얘기하고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가 결국 우리는 지각을 일으킨다, 예측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얘기하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구성 예측 이란 단어를 집어넣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 생명이 발견됐을 때, 정록 생명이 발견되었을 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안 보이면 다 안 보이지 특정한 색깔만 안 보이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피질 생명 같은 경우는 그러고 난 다음에 생명이 정록 생명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구나 이해하고 나니까 나중에 피질성 생명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구나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또 발견했을 때는 안 보이면 다 안 보이지 어떻게 색깔도 보이고 움직이는 것 위치가 변하는 것도 보이고 그걸 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걸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거나 만져보면 아는데 그냥 봐서는 다 설명할 수 있는데도 왜 그것이 토끼인지 사과인지 뭐 뱀인지 뭐 책인지 연필인지 왜 얘기 못하지 이게 신기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운동맹 흰색의 토끼라는 건 다 아는데 어떻게 그게 움직인다는 것만 속 빠지듯이 그렇게 못 볼 수 있지 라는 것이 발견된 거야.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눈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상을 갈 때 1차 시각피질 갈 때는 이것이 다 활동전인 전기신호, 전기신호 1차 시각피질에 도달하는데 물론 여기서 보척 경로든 배척 경로든 전달할 때도 다 우리가 배웠던 활동전이 신경전달물질, 활동전이 신경전달물질로 정보를 처리해요. 하는데 이 복척 경로로 올 때는 이것이 색, 형태, 위치에 따라 이 경로가 또 세분화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각각의 이러한 증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지각과 관련된 그 경로가 망가지면 운동맥, 움직이는 것만 속 빠져요. 자, 이 세 가지, 본다라는 것을 구사하는 이 세 가지는 다 뭐요?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경험을 해요. 즉, 의식적인 지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척 경로로 가는 것은 시각 중에 의식적인 지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경로예요. 그런데 바로 이 척두엽이 언어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의식적인 행동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언어 아닙니까? 그리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도, 그죠? 우리가 의식적인 그러한 과정이 작용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또 언어고. 그래서 이 척두엽이 바로 의식 기능이 자리하는 곳이라고 심플하게 저 같은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건 다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이 척두엽은 의식의 자리다 이렇게 하는 은유적인 표현인데 어쨌든 이 척두엽이 의식적인 기능하고도 관련되고 아까 조현병 아까 한번 얘기했었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 도파민 얘기해서 얘기했던 조현병 같은 경우에 이 척두엽 기능이 또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 조현병에서 보여지는 이게 환각 같은 경우에 이 척두엽에 있던 그런 비정상적인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위가 바로 이 척두엽이에요. 그래서 척두엽, 자 지금 다시 돌아가서 척두엽으로 가는 이 시각경로, 시각기 두 경로에 척두엽으로 가는 이 시각경로는 색이나 형태나 위치에 대한 지각하는데 의식화되어지는 그러한 경로예요. 이것이 쭉 처리되어지면 이것이 결국 전두엽하고도 이렇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상호작용하면은 이 복척 경로로 가는 이 정보는 최종적으로는 전두엽하고 상호작용해서 다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뭐 사과다, 뱀이다, 뭐 펜이다, 책이다. 그리고 이것이 굴러온다, 멀어진다, 가까워진다, 옆으로 간다, 좌우로 이동한다, 솟는다, 안으로 땅으로 꺼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의식할 수 있는 정보 처리로 이어지는 부분이 시각 중에 이어지는 부분이 복척 경로예요. 자, 나머지 배척 경로 남았습니다. 이 슬라이드만 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많이 가네요. 배척 경로는 바로 이 나머지 여기 써놓은 것 중에 이 나머지 이것하고 관련돼요. visually guided movement예요. 시선, 즉
소위 눈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즉 시각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또는 그것에 의해서 인도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가이드, 그죠? 인도받아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처리하는 것이 배척 경로예요. 그때 이 과정, 시각, 소위 눈으로 들어오는 빛 정보를 이용해서 결국 이것이 시상을 거친 다음에 후두요 1차 피질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째 1차 시각 피질을 벗어나서 배척 경로로 쭉 신입세가 한 이 정보는, 이 시각 정보는 우리 움직임을 가이드라인 이렇게 인도해 주는데, 이 과정은 뭐 비의식적으로 일어나요. 자, 무의식한 단어 대신 비의식이라는 말을 이제 제가 주위에서 쓰겠다 했죠. 뭐 여러분 무의식 얘기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이제 프로이드의 무의식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죠? 프로이드의 무의식까지 다 포함한다고 할까요? 어쨌든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의식 이전에 어떤 처리 과정을 얘기할 때 non-consciousness에서 비의식적이라는 얘기한다 했는데 바로 비의식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 중에 일부분은, 그죠? 1차 시각 피질에서 배척 경로로 향하는 이것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움직임을 환경상에서 적응적으로 가이드 해줘서 나의 생존과 번식에,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까 이 복척 경로하고 차이가 있죠? 네. 그 중에 이 배척 경로와 관련된 현상이 맹시 현상이라는 게 있어. 이 맹시라는 단어를 보면 블라인드, 안 보인다, 깜깜하다, 사이트, 안 보이는데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이건 뒤에 가서 맹시 때 얘기하기로 하고, 바로 이 부분은 배척 경로와 관련된 이슈고, 이 부분은 복척 경로와 관련된 이슈예요. 그리고 이 시선을 위한 visually guided 이 무브먼트는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시각계는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예, 맹시가 뭔데? 아까 피일성 생맹, 시각인식 불능증, 운동맹은 제가 그나마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렸는데, 맹시는 그냥 이 단어만 속에서 안 보이는데 보인다. 역설적이죠. 안 보이는데 보인다. 즉, 안 보이는데, 즉 의식적으로는 지각이 안 되어지는데 꼭 의식적으로 보여지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인 현상 이름이고, 그런 현상이라서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행동한다.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행동한다 해서 맹시라 불러요. 이거는 visually guided movement, 즉 배척 경로의 기능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거는 맹시 구체적으로 제가 슬라이드 한 개 마련한 것과 관련해서 볼 때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 슬라이드 하는데 시간이 또 1시간 다 가네요. 자, 조금 전에 봤던 형태지각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까 색과 관련된 피저슨 생명은 그냥 색깔이 안 보이는 걸로 우리한테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분야 안에서도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할 테고 여러 가지 재미난 현상이 있겠지만 그건 저도 모르겠고 차치하고, 피질 생명은 만약에 피질의 문제에서 색을 구별하는 게 피질 생명이에요. 그죠? 망막상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생명의 대표적인 것이 정록생명이고, 그죠? 망막상에 무슨 문제? 망막보다는 구체적으로 원뿔세포, 즉 장파장, 중파장에 반응하는 원뿔세포에서 전자기파에 반응하는 단백질이, 그죠? 동일하게, 유전적인 문제로 동일하게 만들어져서 생기는 것이 정록생명이다 얘기했었죠. 복습이 됩니까? 자, 지금은 이제 형태지각, 조금 전에 봤던 이 두 번째와 관련해서 시각인식 불능증 하나 말씀드렸죠. 시각인식 불능증 중에 또 구체적인 것 하나 소개하려고요. 자, 형태지각, 복척 경로, 형태지각 중에 시각인식 불능증 중에 지금 특별한 현상이에요. 얼굴인식 불능증이요. 아까 시각인식 불능증 뭐라 했죠? 대상들을 냄새를 맡을 수 있다든지 만져보든지 맛을 볼 수 있다면 알아요. 난 알아요. 그리고 눈으로 본다면 그걸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묘사, 디스크립션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디스크립션을 하는 것을 누가 그냥 듣기만 한다면 저 사람이 뭘 얘기하는구나 알 만큼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묘사한 그걸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이게 시각인식 불능증인데, 시각인식 불능증 중에 형태지각과 관련해서도, 그죠?
얼굴에 대해서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 다른 것들은 다 보고 이거는 뭐 연필, 책, 뭐 사과, 바나나, 딸기, 뭐 카메라, 컴퓨터 다 아는데 사람 얼굴만 보고 눈, 코, 입 다 디스크립션 묘사할 수 있는데 누구냐 하면은 몰라요. 그러면은 시각인식 불능증은 복척 경로와 관련된 시각계의 두 경로 중에 복척 경로와 관련된 형태 지각 중에, 즉 형태 지각과 관련해서 시각인식 불능증 중에 하위 형태죠. 시각인식 불능증 중에 얼굴에 대해서만 인식 불능이 생기는 하위 형태죠. 그래서 얼굴인식 불능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프로스파그노지아. 그래서 여기서 아까 에그노지아 할 때 그노스가 노우 알다라는 뜻이고, 그죠? A가 이게 not란 뜻이라는 얘기 했죠. 그래서 프로스파 이것이 얼굴이란 뜻이고, 얼굴에 대해서 인식이 그노스, 인식이 안 되는 증, 얼굴인식 불능증 이렇게 불러요. 자, 요건 뇌를 밑에서 보여준 거예요. 밑에서 보여주니까 요게 이마 쪽이고 이게 뒤통수 쪽이요. 여기 보면 지금 손해가 이만큼 이렇게 있어요. 손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후두엽이 잘 안 보이는데 아마 후두엽이 손해 뒤편에 밑에서 보니까 이 그림상으로는 뒤편이 되겠죠. 저쪽 넘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이 정도가 후두엽 부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니까 동영상 보시는 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세히 보니까 여기 손해가 이만큼 있지만, 그죠? 후두엽 뒷부분이 이만큼 보여요. 이 부분이, 그죠? 1차 시각 피질에 해당하겠죠? 요 안쪽 부분까지. 어쨌든 1차 시각 피질에서 1차 시각에서 이쪽으로 하는 게 배척 경로, 복척 경로라고 했죠. 복척 경로 중에 지금 형태 지각과 관련된, 아까 그 경로는 세 가지 경로를 나눌 수 있다 했죠. 색지각, 형태 지각, 그리고 위치와 관련된 경로를 나눌 수 있다 했는데, 형태 지각과 관련된 경로가 이렇게 가서는 더 진행하면은 이 척두엽 아래쪽으로, 이 지금 평면이라서 제가 그림을 표현을 하기 그런데, 자, 지금 형태 지각 관련해서 얼굴 인식 불능증의 경우에는, 즉 얼굴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얼굴 인식과 관련된 시각계의 형태 지각 경로는 1차 시각 피질에서 이렇게 진행하다가 시냅스 하는 거 하다가 이 척두엽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제가 점선으로 그려야 되겠어요. 점선으로. 이렇게 진행해요. 그걸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척 경로로 이렇게 오는데 형태 지각 관련된 경로는 복척 경로로 오다가 이 척두엽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진에서 이 뇌를 이렇게 해서 이쪽 측면을 보여주면은 어디? 바로 복척, 척두엽, 이게 이만큼 척두엽이거든요. 이게 척두엽 아래쪽으로 후두엽에서 이렇게 와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후두엽에서 1차 시각 피질에서 복척 경로를 통해서 형태 지각과 관련된 신호가 쭉쭉쭉쭉 오다가 척두엽 아래쪽으로 와서 여기 방추형 일항이라고, 이쪽에도 있어요. 그죠? 당연히 대칭이니까 여기 방추형 일항이라고 생겼어요. 방추가 뭔지 아세요? 배틀에서 그러니까 천 짤 때 이렇게 실패 감아서 휙휙휙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그게 방추인데, 방추 모양의 일항이란 뜻이에요. 일항은 대뇌 피질 여기 보시면 주름이 져 있죠? 주름은 고랑, 그리고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것은 일항이라 불러요. 여러분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뭐 밭 농사를 짓거나 그 구경해 보신 분 계세요? 홈이나 괭이로 이렇게 쭉쭉, 요즘은 홈이 괭이 쓰지 않죠. 기계로 다 밀어버릴 텐데, 쑥 들어간 부분은 뭐요? 고랑. 흙이 이렇게 쌓인 부분은 일항. 그 여기다가 이렇게 뭘 심고 난 다음에, 그죠? 여기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하면 여기 이렇게 쭉쭉쭉쭉 자라잖아요. 그래서 블록 튀어나온 부분이 일항, 들어간 부분이 고랑인데 이 이름을 그대로 따서 주름진 것은 고랑, 튀어나온 것은 일항에 불러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방추 모양으로 생긴 일항이라서 방추형 일항에 부르는데, 이 부분이 망고지면은, 방추형 일항이 망고지면은 바로 얼굴 인식 불능증이 생겨요. 즉 형태 지각 관련해서 다른 대상들은 다 눈으로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는데, 얼굴에 대해서만 다 묘사는 할 수 있지만 보고 그것이 누구의 얼굴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이러한 증상이 생겨요. 얼굴인식 불능증은
형태 지각과 관련해서 시각인식 불능증의 하위 형태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 얼굴을 만져보라고 하면 알겠죠. 만져보고 이건 누구 얼굴이다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얼굴에서 특정한 어떤 냄새가 난다면 냄새 맡아보고 이거는 우리 아버지 얼굴이다, 내 동생 얼굴이다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얼굴에서 맛이 난다면은 맛으로 알 수 있을 텐데 이 경우에는 그죠? 시각을 통해서 색, 형태, 위치, 움직임 보는 중에 형태와 관련된 지각 경로에 문제가 있는데 방추형 일항까지 왔어요. 이 부분에 방추형 일항 이 부분이 손상되어지면은 다른 대상에 대한 인식은 괜찮은데 얼굴만 못 보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레전드 보시면 설명 보시면 이부의 세포 중에는 특히 얼굴 인식 동안 활발해지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부의 세포들은 우리가 얼굴을 보고 이거 누구 얼굴이다 알아볼 때 여기에서 막 활동 전이가 일어나고 그죠? 시냅스를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신호를 전달하고 이러한 활동들이 일어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위는 얼굴 인식과 관련되는 부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 방추형이라고 해요. 이렇게. 네. 뭘 또 하나, 죄송해요. 뭘 또 하나 말씀드릴까 말까 주저되는데, 예, 과감하게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뭐 얼마 못하도 시간이 지났네요. 두정엽 할 요량이었는데 또 두정엽 못하는데 다음 시간 해야 되겠고, 예, 과감하게 이제 요 얼굴인식 불량증 저 혼자 과감하죠. 근데 과감할 것도 아닌데, 자, 이 얼굴인식 불량증 관련해서 이 동영상 하나 보면 이제 시간이 얼추 맞겠습니다. 자, 동영상 제가 마련해 놨거든요. 자,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 할 거라고 이렇게 동영상 여러 개 띄워놨는데 결국 또 하나밖에 못하네요. 자, 불을 좀 끄고요. 자, 여기 보면은 sensation without perception. 감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묘사를 하죠. 그런데 그에 대한 지각, 뇌의 해석, 우리 지난 시간에 예측 얘기했죠. 그 지각이 없는 감각. visual prosopagnosia. 여기 visual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시각계 하는 중에 복척경로와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만약에 만져본다면 누구 얼굴인지 알리니까 이스는 visual이라는 말을 또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성이 있죠. 프로스파그노지아 하면은 만지든 맛보든 냄새 맡든 보든 얼굴에 대해서는 그죠? 못 알아본다. 즉 그것들을 다 기술하고 할 수 있지만 그 감각을 토대로 결국 퍼셉션 해석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냥 프로스파그노지아는 모든 감각에 걸쳐서 이 경우에는 이제 시각과 관련해서 복적 경로와 관련해서 방추형 일항이 고장났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비절이란 말을 붙이는 게 더 정확해요. 자, 보겠습니다. A professional photographer. She was a firefighter until an injury damaged part of her social brain, the circuitry she uses to recognize faces. The disorder is called prosopagnosia. For example, the person Terry has been photographing here is her mother. Now, because of her injury, Terry can't recognize any face. Make me smile. Not even her own mother's. I'm really grateful you don't have to let it go. In this test, Terry takes a Polaroid picture of her mother. Terry, you just took a picture of your mother. I want you to take a look at these and see if any of them are the picture you took or not. They may... Now,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researcher Dr. Nancy Etkoff shows Terry several Polaroids with only faces showing and asks Terry to pick out her mother. Okay, if you had to guess, which looks to you the most like your mother?
자, 조금 전에 이분이 자기 어머니를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었어요. 찍은 다음에 요렇게 놓고 자기 어머니를 사진 찍을 때는 자기 어머니인지 알아요. 어떻게? 헤어스타일인지 옷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엄마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 찍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헤어스타일을 크게 차이 없게 비슷비슷한 다른 사람의 사진과 함께 얼굴 부분만 드러나게 지금 보여주고 자기가 금방 찍은 그 엄마 사진, 즉 엄마를 찾아보러 가는데 이 여자분이 못 찾아요. 얼굴 인식 불능증이에요. Just looking now, you can't tell which one of these really look like your mother to you. No. Okay. If you just cover up the face, I just look at the clothes, I can tell you. Okay, do you want me to uncover them? Okay, why don't I do that? I'll uncover them so you can see what they're wearing and other parts of the picture. And see, that's her, because the pink. 예, 이 여자분이 반신상, 즉 옷 입은 것 보여주면 찾을 수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딱 하니까 바로 알아보죠. 뭐요? 얼굴 부분만 그 형태를 가지고 누구라는 걸 모르는 거죠. 다른 걸 통해서는 자기 엄마라는 걸 아는 거예요. And purple shirt. The shirt. You recognize the shirt. It's the hardest, I think, with my family, not to be able to personalize them with a face or a sense of timing. You know, it's kind of like I've lost everybody, like everyone's gone. And 지금 자기 가족에 대해서도 그죠? 그 얼굴만 보고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When Terry looks at these slides of famous faces, she can't recognize them, although other cues like hairstyle, prop. 자, 조금 전까지 봤던 남자분들은 정치계 그리고 영화계 유명 인사들이에요.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워낙 좀 오래된 분들인데 이 당시에 저만 하더라도 아는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이 이 얼굴만 보고 못 알아봐요. 근데 지금 보여주는 사진을 보고는 이 사람이 뭔가 얘기해요. 네. To guess. is that Madonna? 자, 뭐라고 했나요? 여러분 알아들으셨나요? 알아듣었겠죠? 머다나가요. 마돈나라고요. 참 마돈나도 여러분이 모르실 수 있어요. 그죠? 벌써 좀 오래된 사람이라 마돈나라 불러요. 왜 그렇게 불렀냐면은 이 사진에 나온 사람은 마릴린 먼로예요. 마릴린 먼로는 아시죠? 마릴린 먼로, 마다나가 마릴린 먼로와 같은 그런 외모를 한 적이 있고 그렇게 점도 일부러 이렇게 찍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지금 얼굴을 보고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헤어스타일, 그죠? 요걸 보고 이 사람이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다나를 했는데 아니죠. 마릴린 먼로라고 얘기를 해요. Because their hair, look at her hair. 예, 봐. 얼굴을 머리 헤어스타일 보니까 머다나 같다 하니까 옆에 있는 그 실험 그 연구자가 뭐요? 마릴린 먼로다니까 이 사람이 좀 그죠?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I always feel like I'm struggling and always feel like I'm fumbling through myself to find a connection, to find a bridge that'll just pull everybody right back all of a sudden. Can you tell who that is? 자, 이분도 유명한 영화 배우고 제가 알기로는 No. 못 알아보죠. Bruce Springsteen. That's not Bruce Springsteen, is it? Why do you say that? This guy's ugly. 자, 이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알아보시겠어요? 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인데 바로 앞에 있는 그 여자분 자기 얼굴이에요. 근데 자기 얼굴도 못 알아봐요. Woman right there. Does she look at all familiar to you? No. Not at all. What if I say that's you? 옆에 있는 사람 그러죠.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냐니까 이 사람이 그럴 리 없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너희 하니까 뻥 찌는 표정을 지어요. I bet not be me. It is. Really? really? 그러죠. 이게 의문의식 불능증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요걸 좀 닫아야 되는데 예. 아유, 이거 끄고
예. 그래서 오늘은 또 뭐 투정렵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각계 두 경로 중에 복척 경로와 관련해서 살펴봤고, 조금 전에 얼굴인식 불능증 사례 동영상 확인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